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잊지 못한데 있어 보이는 흉내는 내야 굳이 진다는 소리 안 듣고 그리고 애들도 노력한 티가 나는데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가격들이 싸졌어요. 일단은 이 장비 이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기능은 또 이게 있어요. 추적 기능.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얼굴 하나 메모를 터치해 놓으면 이 스테빌라이저가 계속 쫓아가요. 자동으로. 그럼 여기서 제가 인강을 찍는다. 저기다 해놓고 제 얼굴만 터치하면 촬영자 없이도 혼자서 다니면서 찍을 수가 있는 내 위주. 원래 근데 이게 어플로 되는 거죠? 네, 이 스테빌라이저에서 나온 어플로가. 그리고 이게 원래는 어디 있던 기능이냐면 이게 오스모가 DJI 거잖아요. 원래 드론에서 쓰던 거였어요. 드론에서 자기가 나 추적 기능으로 찍고 조정 안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기능으로 했던 건데 그게 저가형 모델에도 도입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베낀 이런 모조 품에서도 그 기능을 구현할 정도로 대중화됐고 그래서 이런 스테빌라이저는 하나쯤 영상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와이럴 라이트라는 최근에 나온 장비인데 보통 케이블 캠을 많이 쓰잖아요. 영화에서. 특히 반지의 제왕에서 괴물 종족이 숲속에서 막 추격신을 벌이는 나무 사이 그런 데 들어오면 못 날리거든요. 또 났고 그때 이 케이블 캠을 했어요. 근데 그 이반하죠. 축구장에서 쓰는 이런 사람만한 걸로 썼는데 비용도 들고 케이블 설치도 힘들고 개인이 운영하는 건 엄두도 안 났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몇십만 원 안 돼요. 그냥 고프로를 올리든 디카를 올리든 혹은 어떤 운영하는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다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흔들림은 더 줄어들겠죠. 이따가 이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광화문 현장 제가 촬영하면서 진짜 아까웠어요. 드론으로 찍고 싶은데. 근데 방송사 한 번만 찍은 걸 받고 다 땅에서 찍든가 건물에 올라가서 찍었죠. 근데 이거를 광화문 현대해상박물관 저쪽 반대 교보문고 빌딩에다 이걸 걸쳐놓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는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게 오히려 드론 대체제로서 드론이 가지 못하는 이런 신뢰, 나무 많은데 촬영 허가 안 나오는 데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초반에 한 30만 원 그렇고 케이블이랑 뭐 연장하면 50만 원 정도 그런데 어차피 되게 싸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활용 기회가 있어요. 저거는 그냥 이렇게 날리는 정도인가요? 아니요, 조종이 리모컨. 리모컨으로. 그래서 줄을 이쪽과 이쪽에 묶어놓고 그냥 쭉 보내면 안 가고요. 내가 리모컨으로 조이스틱이 있어서 앞, 뒤 회전을 해주면 이쪽으로 상하, 전후 이동도 하고 얘가 여기서 돌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면서 이동하는 그런 걸 촬영할 수 있으니까 드론이 못하는 것까지 찍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한 10몇만 원짜리 짝퉁 나오면 또 설치되겠죠. 이거는 기본 제공 케이블이 30m인가 그런데 100몇 미터까지 그냥 긴 케이블을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와이어만 튼튼한 거 쓰면 이거 자체는 이것도 꽤 좋고 이런 거 특히 무대랑 백석을 하면 드론 못 날리면서 아주 다른데 그렇게 긴 와이어 다행이랍니다. 그 다음에 중계를 많이 하죠. 특히 제가 성북센터에서 많이 수업을 하는데 성북은 마을 방송, 인터넷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중계도 많이 해요. 근데 중계 스위처를 따로 비싼 걸 쓰고 그냥 무슨 스틱이죠. 거기랑 연 계약을 맺어서 몇 개를 전화하는 그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주는 걸 쓰고 있어요. 그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100단위예요. 비싸요. 1년.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가 1000달러예요. 1100만원? 110만원인데 그냥 갖고 있는 케이블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케이블 몇 개를 이렇게 스위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게 2년 전에 또 나왔어요. 이거는 아예 4K로 하나를 찍어놓고 특정 영역을 선택하면 그거를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카메라인 것처럼 속여줘요. 물론 앵글은 여기서만 찍으니까 제한은 되지만 가령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을 터치하면 이 사람이 움직이면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하나를 풀 HD를 찍어주는 거고요. 4K니까 나눠도 화질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우정샷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전에 정해놓은 여러 대의 카메라인 것처럼 나와요. 폰이나 패드에. 그러면 이렇게 터치만 하면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저기 두세 개가 있어도 그거는 뽑아서 나중에 편집을 네, 편집에서 문제 없죠. 어쨌든 원본 플레이 4K 영상을 찍히는 거니까. 카메라가 내릴 필요가 없는 그리고 추적까지 된다는 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걸 보다가 이렇게 줌인을 하면 카메라 줌인을 하듯이 서서히 확대도 돼요. 이것도 있다 영상도. 그러니까 이런 기계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300였고요. 요즘 이게 버전이 2가 나왔는데 그게 $500가 그렇고요. 유선 랜 포트와 10시간짜리 배터리를 꽂을 수 있는 걸 하면 좀 $200~300 더 추가가 돼요. 어쨌든 100만 원 이하에서 카메라 한 대로 여러 대 카메라 중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장비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킥스타터 그리고 그런 제가 많이 구독하는 사이트가 3개 있거든요. 하면은 시제품 단계부터 정보가 있으니까 물론 저 그렇게 샀다가 피공개 몇 개 되는데 안 오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고 먹튀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화드리고 근데 한 10개 샀으면 5개 정도는 무사히 사고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어떤 게 좋을까요? 그쪽 분이 제일 많아요. 아무튼 이런 걸 구독을 하시면 이런 정보를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추천해야 돼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4K 촬영되는 카메라만 있다면 사후에 흉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써있지만 제 어도비 쪽도 구독을 해서 보면은 데이빗 핀처 감독이 아비드나 보통 딴 데는 파이널 컷을 쓰는데 프리미어를 빨리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핀처를 막 띄웠는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을 보니까 8K로 찍어요. 그리고 4K 영화를 찍으니까 사후에 프레이밍을 해요. 이렇게 잡았다가 편집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해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고화질이 지원이 되니까 이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잘라도 충분히 그냥 둘 다 찍은 건데 대화씬을 따로 끊고 싶어. 그럼 그냥 이렇게 해도 하지. 8K로 찍었으면 나오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싼 장비고. 그다음에 스톡 푸티지라는 단어는 다 아시나요? 원래는 스톡 포토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이미 전문가들, 사진 작가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돈 주고 사와서 쓰는 거를 나왔죠. 그래서 광고 사진, 홍보 자료 만들 때 들어온 일러스트, 아이콘들 다 정식으로 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의 동영상들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미 전문가들이 찍은 영상들 다 쓰는 건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물론 유료가 품질은 훨씬 좋지만 무료도 보면은 외국의 바닷가, 하늘, 근사하고 내 영상이 쓰고 싶은 그냥 저작권 같은 거 사람 읽어보고 만든 사람 이름만 붙여주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최근에 제가 구독한 다큐멘터리 유튜버의 영상을 보다가 이틀 전에 본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뮤직비디오랑 강렬히 같은 거예요. 이거는 같이 산 거죠. 설마 한 팀의 영상을 2개 깼어요. 갖다 쓴 거죠. 아 그냥 서울 다큐니까 서울에 뭐 근사한 장면 있는 거 하나 봅시다. 이거 구매했는데 마침 뮤직비디오 찍는데도 그 방식으로 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은 작가 정신 없고 막 이렇게 욕먹었을 텐데 이제는 이게 흔한 일이 돼버리고 특히 비용은 적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되면 당연히 이거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시민 제작자들도 안 쓸 거 뭐 있냐. 우리 강릉에서 서울에서 못 띄우면 찍어놓은 걸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서울인데.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나 그런 데서 저작권 필터 걸어가지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영상 많고요. 특히 이 사이트랑 픽사데이라는 사이트에도 그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외국 영상이 위주긴 하지만 무료로 갖다 쓸 거는 있으니까 내 영상 만드는데 꼭 내가 다 찍어야 된다는 편견은 버려도 됩니다. 이것도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드론 너무 이렇게 식상하죠. 근데 아직도 저는 더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늘긴 했는데 드론만 찍을 수 있다기보다 그냥 떠서 보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여행 같은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 단계에서 습관적으로 찍는데 그냥 좀 예전에 헬리콥터를 찍던 거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분명히 드론이 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따가 보여드릴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재밌는 시도, 외국에는 좀 미친 애들이 많잖아요. 영화 찍을 때 시도를 많이 해요. 드론으로 날리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걸 건물 안으로 들고 가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예전에 삼시세끼 어촌편에서도 이걸 똑같이 했었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거는
단지 항공샷이 아니라 예전에 못했던 걸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성북에 있는 다큐멘터리 지역 주민 감독님이 만드는 거를 드론샷 하나를 찍어드리고 길상사, 뭐 골목을 찍는 걸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스테빌라이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론 들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라고 해서 꼭 공중에서 떡서 찍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복도 다니는 것도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그러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드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냐 고민하는 분들은 DJI 유튜브 채널만 구독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홍보용 영상이 주가 되긴 하는데 전문가들이 만든 거, 일반인들이 만든 거, 신제품 그걸로 찍은 단편 영화들을 계속 올라와요. 그걸 보면 와, 드론으로 이런 게 돼? 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게 있다고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피 드론. 이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게 부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싸고 조작이 거의 안 필요한 거죠. 최근에 DJI에서 나온 셀피 드론 있죠? 스파크. 손바닥이 올라갈 정도로 가벼운데 스마트폰으로만 조정해도 되고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조정기조차 필요 없게 제스처로 돼요. 이게 띄워요. 그러면 일단 2-3m 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밀면 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사진 찍는 제스처를 하면 사진을 찍고 그래요. 이게 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정기 없이도 누구나 쉽게 날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좀 열어줄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다치니까 열어도 되겠죠. 그런데 해상도가 일단 그거는 1920밖에 안 되니까 한계는 있겠지만 이게 나왔으면 이게 50만 원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유사품은 더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외국 거는 그 펀딩 사이트들 보면은 10만 원대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접이식 손바닥 2개만 한 건데 펼치고 주머니에서 꺼내고 바로 날리면서 자기 쫓아오고. 이런 드론이 외국에 이미 수십 개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법규 문제죠. 뭐 필요한데 한국은 좀 전쟁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 좀 풀어지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 배터리 오래 못 가잖아요. 제가 쓰는 팬텀3가 22분 3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날렸다가 돌아올 거 생각하면 15분 이상은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 경고 게이지에다가 30%를 남겨놔요. 그래야 시도가 끊겨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얼마 전에 나왔던 매빅 프로가 25분 정도였다가 최근에 나온 매빅 프로 플래티넘은 30분 정도로 좀 늘었어요. 근데 그래봤자 배터리 한계가 30분이고 날씨 안 좋고 신호 안 좋으면 그것도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면 배터리 이만큼 갖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만 해결된다면 하루 여행 가서 4-5개 싸들고 다니는 그런 일 없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드론은 그냥 우리는 결국은 이 카메라에 집중해서 영상만 신경 썼지만 산업용으로도 많이 있죠. 쓰임새가 농사도 짓고 측정 조사하고 얼마든지 이건 앞으로도 끝이 없이 발전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인공지능. 요거는 일단 잠깐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요. 영상 제작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나 싶지만 몇 가지 와닿을 사례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사진 서비스인데 스마트폰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사진 속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고 의외로 정확해요. 사진을 부르면 여기 이렇게 사진의 감정을 알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이 나를 수치로 보여주는데 지금 다 웃고 있는 사진 이걸 한번 보면 이 사람은 행복 100%인 거죠. 와. 분노, 격렬, 역경, 조용, 행복. 근데 저는 기분 좋아도 중립이 96%.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일단 알아주세요. 이게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런 게 있고요. 사진을 인식해주는 거죠. 이 사진을 가령 내가 시각장애인이다. 그러면 궁금한데 이 앱을 깔면 그거를 소리로 들려줘요. 이 사진은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또 딴 사진을 해볼게요. 이거면 남자, 여자, 그리고 자연. 뭐 이 정도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함께 있는 거다. 러브. 느껴지죠? 야외. 이런 식으로 이 사진에서 뽑아올 수 있는 속성을 태그로 분리해서 하는 게 예전에는 못했다면 이제는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아지니까 빅데이터가 쌓여서 인공지능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오류만 정정해주면 이제부터는 꽤 높은 인식률로 사진을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건 일단 알아만 주세요. 그래서 자기 사진도 여기 올려서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이게 사진이지만 동영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게 유튜브 같은 데서 검열, 누드가 몇 %냐, 혹은 수영복과 야한 영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리까지 접목해서 이걸 다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니터 요원들이 누르고 있다면 미국은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걸 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무료로 나온 SNS용 동영상 앱이 있어요. 클립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기능 쓰시나요? 자막, 실시간으로 자막을 띄워줘요. 실시간이라기보단 알아서 띄워주는 건데 사후에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3시간 어떻게 채울까요? 라고 했으면 여기에다가 라이브 타이틀을 하면 이렇게 인식을 해서 넣고요. 제가 이 중에 이걸 고르면 자막 종류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리 안 틀고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소리 안 틀고도 보잖아요. 근데 내용은 알 수 있게 되죠. 자막이 뜨니까. 근데 일일이 안 쳐도 음성 인식으로 자막을 틀어줘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먼저 나왔던 미국 앱인데 대신 얘는 잉글리시로 해야 돼요. 아, 어떻게 못해? Hello, everyone. Goodbye. 아, 너무 귀여워. 이런 걸 다 해. 자막인 걸 잘렸어. 가까이는 인식도 못했어. 정말 흥분했어.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쓰는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라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가면은 일단 어도비에서 아직 탑재는 안 했는데요. 그동안 대화씬은 뻔하잖아요. 이쪽 사람 걸쳐 찍고 이쪽 사람 찍고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반응샷 정도만 보시면 누구나 기계적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시켜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샷들이 있고 그거를 많이 해보니까 편집하는데 몇 분 걸린다는 내용이고요. 대화씬 하나 편집하는데 이만큼 걸렸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 감정인식과 사물인식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서 to the narrative of a scene. Things like start with a wide-angle shot to establish where this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에서 video and text 이 analysis 사람 감정도 읽고 from 샷 사이즈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몇 사람이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인식을 하고 여러 테이크 찍으면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테이크만 골라서 갖다 We 붙이게 then present these segmented and aligned takes to user for editing. 그러면 가편집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This is where he saves a lot of time. 가편집을 Power our system.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Idiom-based.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쓰니까 불러와서 시나리오만 정해주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대사를 알아서 불러보는 Design 거죠. different editing 아, 인지. 오케이, 테이크에서. The most basic views, which says that 싱크를 어떻게 or edit while they're speaking. 싱크는 We have to generate to automate. 잘할 것 같습니다. That satisfies the 싱크가 entire system. Now we see an edited version of the scene. I'm 근데 이게 자동으로 대화씬을 채워주는 거예요. clarity on the 그래서 어느 클립, 여러 개의 클립에서 다 잘라서 자기가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려면 싱크를 다 자기가 맞춰야 되나요? 근데 대화씬이니까 호흡이 짧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동이 이제 짧으면 테이크 따로 가면 되긴 하겠지. 근데 이렇게 뭐 한 5테이크씩 찍었다 그러면 그리고 저거를 일일이 다 이게 인공지능이 편집한 거거든요. I'm not buying that kid a Christmas present. He's a bad kid. Are you sure your cousin is his real father? Because I'm pretty sure he's the spawn of Satan. 저렇게 빨리 말하는데 싱크가 맞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편집자의 역할을 많이 가져가야 되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영상 편집에 들어온 아주 간단한 사례죠. 지금은 프리미어에서 이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또 몇 버전 이후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3월인가 1월에 발표하는 기술인데 애프터 이펙트에 탑재될 거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근사한 영상을 찍었는데 저 가로등이 거슬려요. 그러면 얘가 장면을 분석해서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채워주죠. 포토샵에서 사진에서는 선택해가지고 채워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데 동영상이고 움직이는 거에서도 그걸 적용하죠. 이게 프리미어가 아니라 에펙. 에펙이요. 아, 에펙에서 그냥 잘라내. 지금 여기는 프리미어를 구현을 했는데 선택을 영역을 해주고 이걸 여러 프레임에서도 다 얘를 없애라라고 명령을 해주면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대박. 이러면 현장 지나가는 거, 구마에 끄는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막 찍어도 돼요. freestanding in front of a background, but 거짓말 같잖아요. also work in cases. 자, 이거는 약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지운데요. 물론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약간 티는 나오는데 Can I remove the people? Yeah.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영상이에요. Where did they go? Being tracked and 이 사람이 걷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약간 티가 난다. 네, 경계가 약간 경기랑 일그러지고 그러는데 밑에 하고. That's what's amazing, right? So this is like content and workflow for video. 이제 이런 게 되면 뭐 가짜 뉴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없는 사람 만들고 있는 사람 치우고. 근데 이런 기술은 인공지능 덕분에 속도가 점점 붙어서 이제 내년에 또 뭐가 나올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한 2년 안에 탑재될 것 같아요. 내년에 코버쇼 다 같이 가야 되겠다. 다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꼭 남의 얘기고 바도 만들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다 내 얘기고 편집하는 사람들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며칠 전에 떴던 테두리 따는 거 루티 관련 포토샵에서 그동안은 일일이 테두리를 이렇게 따려면 힘들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제는 터치만 하면 얘가 원경과 배경을 알아서 인식을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뭘로요? 마법사 툴로요? 아니 그냥 사람만 터치하면 돼요. 아, 사람만 터치를 하면 된다. 예, 옛날에는 이렇게 일일이 땄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 그냥 사람만 터치하면 배경을 자동으로 이렇게 따준다는 거예요. 그냥. 또 이게 쉬워지는 게 지금 아이폰 10 같은 펜이 아니라 제 것도 망원과 감광렌즈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거 2개 들어간 카메라 많이 나오잖아요. 2개를 찍어 놓으면 원근감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최근에 나온 그 클립스 아까 그 앱에 제 거는 구현이 안 되는데 10에서는 실시간으로 배경을 바꿔줘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정도니까 이 뒤에 있는 건 다 배경이겠구나라고 크로마키를 따줘요. 그래서 딴 움직이는 영상으로 AR 기능까지 해서 이따가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돌면은 배경이 실제처럼 바뀌어요. 그 기능이 기본 탑재가 되니까 이런 선택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건 정지인데 움직이는 거에서도 분리를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블루스크린 필요 없이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찍어놓고 쭉 드래그 하다가 초점거리 몇 미터 이상부터 다 지워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 저 웃기는 포토샵 CC 이거 금방 들어올 거야. 2018이니까 아니, 저거 따는 게 저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열어놨어요, 프리로. 그래서 거기다 올리면 내가 컴퓨터가 거의 한 95%까지는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하게는 아닌데 95%까지 거의 다 따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무료로 열어주는지 아세요? 그게 다 빅데이터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각종 사진 필터 앱들 많이 쓰시잖아요. 찍으면 그걸 다 얘네가 자기 서버로 가져가서 분석하는 데 데이터를 써먹어요. 그거 약관에 동의한 순간 내 사진이 걔네가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걸 인정하고 맞아요. 파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술이 발전되는 건데 그걸 막아버리면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교육 쪽으로 가볼게요. 교육은 요즘 세대가 뭐 Z세대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도비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을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냈다고 하면 뭐가 재밌냐,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냐 이렇게 직접 하는 걸 좋아한다고 교사나 학생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했고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학교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물론 저도 재미없는 수업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에는 그냥 늘 이것만 붙들고 사는데 가령 1년 사이에 유튜브 비중이 이렇게 늘었죠. 뭐 게임을 뺀다 하더라도 SNS, 막 이쪽 인터넷을 빼고 나면 이쪽은 뭐 거의 없는 건데 이렇게 어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에 대한 그런 뉴미디어와 관련된 것을 좀 찾아봤어요. 코딩 교육은 여기서 코딩 교육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죠? 가끔씩 반대도 있고 저는 찬성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코딩 교육에 대한 글도 액트에 쓴 적이 있는데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냥 프로그래머 만드는 교육이다라고 하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왜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그걸로만 먹고 살 거냐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반대인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중에 적어도 죄다 기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서양하고 사고 체계가 전혀 다르잖아요. 또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잘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문학을 아무리 잘 써도 외국 사고방식의 심사위원들한테는 안 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학과 과학에서 쓰는 논리를 어떻게 배우냐? 일단 수학, 과학 생각만 해도 싫은데 코딩 교육은 직접 눈앞에서 그거를 구현할 수 있고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인과관계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어릴 때는 공부를 쉽게 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런 목적으로 코딩 교육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요. 로고가 있고요. 로고를 누르면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 토끼가 당근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화살표를 앞에 끌어다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돼요. 이게 코딩 교육에서 가장 먼저 하는 스크래치 방식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코드를 문자로 직접 짜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명령을 주는 습관을 익히게 하는 거죠. 유치원 초딩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 누구나 불러와서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거는 이미 체계적으로 10년간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서 코딩 교육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게임 같잖아요. 애들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터치만 하면 되니까 이게 오늘 구글에 떠가지고 되게 놀라웠는데 저는 그래서 코딩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외국이 하니까 따라한다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기계하고 친하게 살려면 기계가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학원들만 늘어났어요. 코딩 교육 대비합시다. 사교육. 오면서 저 고속버스 안에서도 봤어요. 고속버스 안에서도 케이블 방송 중간 광고에 코딩 교육 학원 나오고. 근데 그건 그냥 옛날에 배우던 컴퓨터 학원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래밍만 가르치고. 그리고요, 이제 PBL. 이거는 제가 내년에 시도를 하는데 원래 외국에서는 수십 년 된 거고 저 교육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교육학과에서는 배웠던 건데 관계없이 살다가 요즘에 많이 다큐멘터리에서 14년, 16년에 이거 나왔었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꾸로 교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송을 찍었던 PD가 EBS PD 그만두고 이거 단체로 갔어요. 그 한겨레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되게 각광받고 교육효과가 의외로 좋네라고 해서 떴고 플립드 뒤집힌 학습이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거꾸로 교실이라고 해서 한 이제 14년이니까 3, 4년째 한국에서 도입돼서 지금 10,000명 넘게 교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대학교 수준까지 끌어올린 게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이것도 한국에 얼마 전에 미래 Q 강연 프로그램 KBS에서 하는 건가 있는데 거기서 설립자가 나와서 한국에서 2회차 강연을 했는데요. 핵심은 여기는 캠퍼스가 없어요. 그리고 한 학기마다 도시를 옮겨 다녀요. 한 학기는 서울, 한 학기 뉴욕. 그래서 지금 지난 학기인가 서울에서 했어요. 프로그램. 다니면서 실제 쓸 내용들을 배우고 자기가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쓰게 하는 게 과제고요. 무서운 거는 모든 수업은 인터넷으로 읽어줘요. 화면 보고 카메라 채팅으로 하고 여러 명 화면 뜨면서 동시에 대화. 근데 이게 그냥 원격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강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외국 강의에서 무크 뭐 그런 거에서 무료로 주는 MIT 하버드 강의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일방향이잖아요. 단방향인데 여기서 하는 화상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다 음성인식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져요. 무섭게도.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얘는 학습이 뭐가 부족하겠다 인식을 해가지고 교수한테 알려주고 이 학생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나 그런 지도법을 새로 맞춤을 알려줘. 왜 그러냐? 원래 이거 창립자가 IT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을 써먹었는데 아니 왜 대부분의 교수가 떠드는 내용은 책만 보든가 인감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붙들고 있어야 되냐? 강의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이해도를 실시간으로 알기 위해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자 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영상과 텍스트로 분석이 돼서 축적돼요. 그거 바탕으로 맞춤 제공을 하는 게 이 미네랄 스쿨인데 뭐 여기서 늘 강조하는 게 학습 진학 지원자가 하버드 MIT보다 더 많다. 1년에 5만 명이 지원한다. 200명 뽑는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졸업생이 없다 보니까 책정하기는 애매하지만 실제로 인턴이나 그런 거는 해외 유수한 기업들 많이 나가고 있고 한동안은 주목받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대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미네랄 스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실생활에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걸 써먹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강원별로, 과목별로 되게 많은 내용을 배웠지만 이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기반은 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강릉 커피다. 그러면 커피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커피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사 한 2주 동안 세계사를 배우면 왜 커피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지 커피가 언제 발견됐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잠 못 자는 사람의 영화를 찍고 싶어. 이러면 그 팀 짜가지고 영화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커피를 읽고 시를 쓸 수도 있고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한 주제에 대해서 접근법을 다양한 과목에 있는 그것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장점은 한 과목을 배웠지만 한 주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걱정하는 단점 진도가 안 나가. 한 학기 동안 커피만 가지고 가면 얘가 뭐냐 그거 가지고 시험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고 직업을 가질 때 쓰는 능력은 수학 능력처럼 공부를 잘하는 능력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내용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교 교육은 현실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그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식의 접근을 할지를 각 과목의 특성을 살려서 해보자. 그걸 조별로 활동을 하면 혼자의 능력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외국에서는 2, 30년째 이걸 하고 있고요. 미국도 국가가 됐지만 대신 미국에서는 그대로 하니까 학업 성취도가 한국보다 떨어지네 해서 오바마 때 무리 방식의 교육을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IT랑 접목한 게 거꾸로 교실이에요. 왜냐면 학교 와서 하는 게 이런 식인 거죠. 일단은 배울 진도에 대한 건 집에서 인강으로 다 배워요. 학교 와서는 토론과 실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되게 없어 보이죠. 가령 요거 할 때 인강용 영상 찍고 여기서 상담 정도 해주는 거 말고 선생님이 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머리를 써야 돼요.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한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이면 얘가 뒤처지면 이것대로 따라와 하고 시험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거는 시험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도 더 노력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따라줄 경우 집에서 이거 예습해오고 여기서는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해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꾸로 교실 다큐 보면 초반에 시행착오가 나와요. 애들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놀고 선생님 성질 내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적응돼가는 좋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한국의 제도병 교육의 거꾸로 교실이고요. 이거를 미디어 센터든 미디어 교육에 얼마든지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한 주제로, 누구는 영화를 만들고, 누구는 다큐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지금 있는 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가 없이 하기에는 나도 강사도 힘든데 쉽진 않죠. 하지만 외국사를 공부하고 사고 멀티태스킹 괜히 업무만 늘어날 것 같고 강사